수요와 공급, 중국 경제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글로벌 석유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징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케이플러에 의하면 14척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3월에 미국 걸프 연안에서 중국으로 선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중 10척은 중국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인 페트로 차이나와 시노펙의 석유 유통 자회사인 유니펙에 의해 고용되었다고 하는데 한 척당 20밀리언 배럴의 선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석유 수출이 작년 수준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중국의 미국 원유 수입이 증가한다면 미국 재고량 감소도 기대해봅니다. 물론 EIA가 재고량 발표 때 설명되지 않은 원유 배럴로 수치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요.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출국 중에 하나이자 가장 큰 LNG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작년에 봉쇄 덕분에 LNG 수입 역시 거의 20% 줄어들면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LNG 수입국으로 밀려났지만 올해는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IEA는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요도 경제 회복에 따라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NG 아시아 가격은 작년 3월 사상 최고치였던 84.76달러에서 최근 13.9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수입국인 중국은 2023년 성장 목표를 5% 이상 제시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중인데 이번 주 중국 최고 정치 행사인 양회를 거치면서 시진핑 3기의 경제 현안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또한 3월에 43밀리언 배럴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거라고 합니다. 이전 최고치는 2020년 6월에 기록한 42.48밀리언 배럴입니다. 반면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꾸준하게 미국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도 안 먹힐 중국은 포기하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의 조달을 막기 위해 인도를 압박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현재 서방이 정한 가격 제한선보다 낮은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다는 소식에 바이든 행정부가 만족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는 1년 전만 해도 러시아산 석유를 거의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상한선은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원유를 유지하면서 유가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석유 제품 수출은 지난달 20% 감소하여 작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대부분 석유 회사는 올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계획이지만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주 약간 늘릴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셰일 유전의 자연적인 감소와 함께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장비 인력 및 재료 비용 같은 시추 비용 증가입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에 셰일 업체들의 비용은 전년도보다 약 30% 늘었지만 생산량은 겨우 4%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재정비하고 힘든 시기를 기다려줬던 주주들에 보답하기 위해 주주환원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미연준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리 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석유와 가스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음에도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반면 석유 자원 지원이나 송유관 같은 인프라 구축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셰일 혁명 열풍을 타고 모든 돈을 시추에 쏟아부었다가 2014년 말 유가 폭락과 2020년 팬데믹으로 수많은 업체가 파산하였습니다. 덕분에 가격이 높을 때도 생산 증가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더욱이 주요 셰일 유전의 시추 재고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10년 정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원유 함량이 높은 탑티어 유정은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미국 셰일은 원유 생산량보다 가스 생산량이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연가스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유가도 높았기 때문에 남은 셰일 매장량이 프리미엄인 원유보다는 점점 더 천연가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석유산업은 지난 수년간 투자가 부족했음에도 생산을 확장하려는 동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2022년 수익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많은 전문가는 하반기에 더 나은 유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독립 원유 거래 업체인 스위스 비톨의 CEO는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의 석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국제 석유 수요는 하루 약 2.2밀리언 배럴 증가하여 역대급을 기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급 측면에 여유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유가 랠리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는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원유 선적 가격을 대부분 인상함으로써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올해 석유 선물 가격이 약간 약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많은 에너지 트레이더와 경영진은 중국 경제가 봉쇄 해제 후 빠르게 회복되고 다른 주요 경제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가격이 배럴당 $10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
CPG는 저번 시간에 에릭 누텔이 말했듯이 어떤 수치로 봐도 저평가입니다. 에릭 누텔은 매장량 부족을 약점으로 지적했는데 이번에 나온 매장량 보고서에는 RLI가 작년보다 더 늘어난 16.6년이었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조금 늘어서 올해 생산량 기준으로는 약 15년 정도의 2P 매장량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12월 초에 발표된 POU의 듀버니 자산 인수는 올해 1월에 계약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 매장량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 실제 매장량은 더 늘어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에릭 누텔이 밀고 있는 BT, TV, CHRD, SGY보다 매장량의 RLI가 좋고 13년 정도인 OBE보다도 좋습니다. 작년 말 기준은 아니지만 재작년 말 기준으로 봐도 상위에 있는 빨간색인 회사들은 전부 천연가스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외하면 캐나다에서 오일샌드 제외하고 CPG보다 확실히 매장량이 많다고 할 만한 회사는 WCP뿐입니다. 그리고 WCP는 XTO 자산 인수로 천연가스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TD뱅크에서는 CPG의 매장량 감정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듀버니 유저는 몬트니와 비교할 만하다면서 몬트니보다 원유 함량이 높고 감소율이 낮은 편이라고 소개합니다. CPG는 2021년에 셰렉에서 900밀리언 캐나다 달러의 K밥 듀버니 자산을 처음 인수했는데 올해 1분기면 인수 금액을 다 회수할 정도로 생산 결과가 좋습니다. 듀버니 자산은 비교적 생산이 까다로운 편인데 CPG는 엔지니어가 세운 회사답게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듀버니 결과가 좋다 보니 작년 하반기에 듀버니 자산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87밀리언 캐나다 달러와 375밀리언 캐나다 달러에 인수해서 매장량을 20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현재 하루 4만 BOE 정도 생산 중인데 5년 안에 하루 6만 BOE로 생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로 1분기에 부채가 상승하겠지만 계속해서 부채를 잘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CPG는 FCF의 50% 정도만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부채를 갚으면서 인수비용 등으로 쓸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매장량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설사 앞으로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유상증자보다는 높은 FCF와 쌓아둔 현금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CPG는 2월에 1.9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이번에 특별배당 소식도 좋았지만 새롭게 자사주 매입을 1년 더 할 거라는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작년에 캐나다 업체 중에 가장 큰 640밀리언 캐나다 달러의 해증 손실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해증의 상당량이 사라집니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18% 정도라 천연가스 가격 급락에 영향이 적습니다. 이렇듯 생산량의 원유 포함 리퀴즈 함량이 높다 보니 유가 5달러 상승당 추가로 200밀리언 캐나다 달러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달리 CPG는 올해 기준 유가를 75달러로 조금 낮게 잡았는데 넷백이 워낙 좋다 보니 낮은 유가에서도 훌륭한 현금 흐름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예상 유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높은 유가로 가이던스를 잡는 회사보다 CPG처럼 현재 유가로 가이던스를 잡는 회사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크레딧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세금 걱정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 외 크기나 인지도도 나쁘지 않음에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재평가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RBC 은행에서 나온 유가 92달러와 AECO 캐나다 천연가스 3.86달러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에 FCF 수익률을 보게 되면 캐나다 회사 중에 VET와 함께 2년 모두 높습니다. 역시 RBC에서 실적 발표 후에 나온 캐나다와 미국 회사 비교지표에서는 미국에서 EV 대비 현금 흐름이 나름 좋다는 CPE와 SM보다 CPG가 더 저평가로 나옵니다. 미국 회사 중에 더 저평가는 이번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온 EST뿐입니다. 하지만 CPG는 이 세 회사보다 재무 상태가 좋고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CPG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회사를 제외하고 캐나다 회사 중에 CPG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곳은 에로유 정도인데 에로유는 아직 토론토 벤처 증시에 상장 중인 소형회사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옵시디안 에너지 OBE의 이번 실적 발표 때 EPS가 굉장히 높게 나온 이유는 매장량의 가치 상승분과 세금 크레딧 등을 4분기 회계에 넣어서 부풀려진 수치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석유회사는 농계 폐계로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CEO가 주가 하락으로 똥줄이 탔는지 아니면 자기 보너스가 마려워서 마음이 급했는지 4분기에 치트키를 때려박았는데 나중에 아쉬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해서 손실을 기록한 CPG와 대비되는데 CPG는 올해 실적에 천천히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많게는 작년 대비 약 9%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생산량을 많이 늘릴 생각이었으나 최근 유가 하락과 서비스 업체들의 비용 상승으로 차라리 생산량을 늘릴 비용으로 자사주를 10% 매입하는 게 회사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에 나온 클리어워터 유정 생산량 순위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BTE가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서 실제 BTE의 총생산량에서 클리어워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13% 정도뿐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ROCC는 이글포드 단일유 전 생산자로 생산량이 BTE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클리어워터가 앞으로 BTE에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생산량 측면에서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BTE는 ROCC를 매우 싸게 샀다고 생각합니다. ROCC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 주니퍼가 급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니퍼는 2020년 11월에 주당 8.75달러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ROCC의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400%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오비의 경우는 BTE에 비하면 클리어워터에서 이제 걸음마 수준이지만 클리어워터 유전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 정도이고 그 비중은 점점 더 늘어갈 예정입니다. 덕분에 WTI 유가 1달러 상승과 WCS 캐나다 헤비 오일 유가가 WTI랑 1달러 줄어들 때마다 현금 흐름의 토크가 비교적 큽니다. 고무적인 건 WCS 스프레드가 20달러대 중반에서 현재 15.35달러까지 좁혀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유가 상승 없이도 WCS는 거의 10달러 정도 상승한 효과가 생긴 셈입니다. 오비는 EV 대비 현금 흐름도 굉장히 저평가지만 현재 시총이 PDP 매장량의 PV10 가치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평가입니다. 오비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35% 정도 되는데 나름 해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비의 또 다른 장점은 CPG처럼 세금 크레딧이 많아서 앞으로 3에서 4년은 세금 걱정이 없을 겁니다. 오비의 흥미로운 점은 큰 비중은 아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기관 중에 9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골드만삭스라는 사실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큰 회사가 오비처럼 작은 회사를 안다는 것도 신기한데 최근 2월에도 주식을 사들였다는 게 재밌네요. 오비는 고비용 생산자는 아니지만 현재 모든 세팅이 고유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가가 최소 90달러는 돼야지 좋은 투자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양가라 리소시스?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온 투자 회사 레이몬드 제임스의 논평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양가라의 독특한 점은 모든 레벨에 걸친 경영진과 직원들의 높은 내부자 소유 지분입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비용을 낮추게 만드는 매우 헌신적이고 의욕적이며 하나가 된 운영팀이 탄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YGR은 계속해서 업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과 높은 마진을 보여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본인 소유의 유전 서비스 업체를 수직 계열화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 인상 압박을 덜 받았습니다. 한 대의 굴착기를 최대로 활용함에 따라 효율성이 향상되고 부채는 계속 감소함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어갑니다. 불행하게도 YGR은 대부분 투자자의 레이더망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고 싶어도 알아야 살 수 있는데 YGR은 인지도가 너무 없습니다. 현재 부채 레버리지는 높지 않지만 BNE와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이 큰 은행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채가 100밀리언 캐나다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주주환원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현재 부채가 134밀리언 캐나다 달러이기 때문에 아마도 3분기쯤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EV 대비 현금 흐름, 매장량 가치 대비 주가, 부채 레버리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북미에서 YGR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시총대에서 YGR보다 저평가되는 주식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만 놓고 봐도 인수 없이 생산량을 23% 늘리면서 동시에 부채도 30% 정도로 낮춘 회사는 업계 전체에서 YGR 뿐일 겁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18% 정도의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GR은 주기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부채가 줄고 주주환원 시작하면서 재평가되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밸류 트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